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가 돼요? 중세를 통해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갔죠. 어떤 것들을 제일 잃어갔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의 증언인 말씀의 기준에서 따르는 신앙들이 점점 약해졌다 이거죠. 원래 각자 하나의 지체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져서 누구는 구경꾼, 누구는 수혜자, 누구는 따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는 교회가 됐을 때 이것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브 솔라 얘기했죠? 파이브 솔라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두 가지 핵심 내용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중심. 두 번째, 성도 개인의 각성. 우리가 이제 만인 사제주의 얘기할 때 나온 거죠. 각 개인을 깨우시는 것, 말씀을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 두 가지를 깨우친 사건이 뭡니까? 종교개혁이었죠.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이 감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깨우는 사건이 또 따라왔죠. 그 사건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대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각성.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를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깨닫고 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종교개혁과 대각성의 유산들을 잘 살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도전자가 나타나죠. 어쩌면 기독교 때문에 나타난 면도 있었던 근대 사조들이 다시 말해 이성주의 혹은 계몽주의라고도 얘기했죠. 두 번째 과학주의. 과학주의라 그러면 과학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과학주의란 과학을 우상화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학주의. 세 번째 사회혁명. 기존에 있는 모든 가치를 뒤집고 엎어야지 유토피아가 온다는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혁명. 물질적인 이 풍요함들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점 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 속에서 이 대부분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부분은 뭐였냐면 인간의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했을 때 나왔던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내가 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꼬시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근데 그러한 비슷한 유혹들이 이 근대 사조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인간 사이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근대 사조는 점점 더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었다. 근데 분명히 또 근대사조는 교회에게 도움을 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이 근대사조의 도전 앞에서 참 힘겨운 싸움을 해요. 버릴 수도 없고 무조건 끌어안을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은 관계들을 유지하죠. 어쨌든 이러한 근대사조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로 교회가 반응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세 가지를 반응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죠. 첫 번째는 뭐죠? 이 근대사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예 기독교의 내용을 이성주의에 맞는 것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더 환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를 갖고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들이 거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죠? 대각성에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근대사조의 도전들을 아예 훌쩍 뛰어넘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무슨 운동이 나타납니까? 홀리네스 무브먼트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은사주의, 순복음 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문제들을 갖고 왔어요? 성경적 기초가 너무 약해지면서 체험에 의해서 성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신앙의 원칙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신앙을 얘기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들로 신앙을 정의하고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또 일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근대사주의 도전 앞에서 맞짱을 뜨죠. 1대1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근대사주가 지배하는 세상과 충돌하는 그룹이 있었죠. 누구요? 고교회, 기독교 세계관 운동, 그리고 근본주의까지. 이 세 가지 그룹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신앙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참 히로익한 영웅적인 씨름을 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났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이 별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자 아예 자기네들끼리만 들어가고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일종의 개토화가 됐다고 표현하죠. 끼리끼리 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흐름들을 훅 끊어놓은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저희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더 끔찍한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역사학적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차나 2차나. 근데 이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참화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원래 이 근대사조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럽이었죠. 유럽. 근데 새로운 마스터가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마스터로 등장한 거예요. 특별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에서까지도 이제 유럽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는 사실 유럽 교회, 유럽 기독교에서 벌어진 사건들보다 미국에서 벌어진 미국 교회, 미국 기독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특히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일들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개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복음주의 운동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할 때마다 사건들을 얘기를 했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들어서 쓰시는 거를 많이 보죠. 종교개혁 때 루터, 대각성 때 웨슬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듯이 여기서도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벌써 나왔나요? 눈치채셨네요. 좀 늦게 보여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은 실제로는 장로교인이었어요. 작은 장로교단 출신의 군소 장로교회 출신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고요. 전형적인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근데 청소년 때 이 남침례교 계열의 부흥사의 도전을 받아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가 신학교육을 받는 과정들을 보면 참 다채로워요. 맨 처음에는 근본주의 계열에 속한 밥 존스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고, 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 홀리네스 운동, 그 성령 얘기할 때 나왔던 그 홀리네스 운동 계열의 플로리다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를 또 다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 유명한 위튼 칼리지도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우리가 지금 말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막상 그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냐면 남침예교회 서던 베프티스트로 받아요. 그의 학창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그게 아무래도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자랐는데, 보수적인 그때 배경은 이제 세상과 등지는 분위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극장도 가면 절대로 안 되고, 뭐 락송 들으면 큰일 나고, 뭐 치마만 약간 올려 입어도 뭐 난리 나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 빌리 그리암 선생님은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팝송도 좋아하고 극장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최신 어떤 문화들을 즐기는 것을 되게 즐겼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장점들, 그런 면들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 빌리 그리암이 하는 활동들이 설명이 됩니다. 왜? 그가 다시 복음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다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다시 문화에 더 민감하고 문화와 더 교류하고 문화와 대화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 게, 이때 장인어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장인어른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흰머리를 가지신 분, 넬슨 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로 일했을 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관련이 있는 남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교단 지도자였어요. 총회장까지 했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른바 우리로 따지면 그 기독교계에선 금수저에 해당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가 반개 자식들까지 전부 다 교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사람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빌리 그레함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보다는 문화 전도사역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락송도 이용하고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많이 활용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단체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단체 이름이 지금도 존재하는 10대 선교회 YFC라고 하는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10대 선교회. 한국말로 10대 선교회입니다. 여기에 초대 전문 부흥가로, 그러니까 그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고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빌리 그레함 목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약간 낮죠? 바리톤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가 탁 나오는데, 그리고 말하는 게 되게 젠틀해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고 되게 설득 있게 대화를 했는데, 이게 이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라디오 문화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톡쇼의 어떤 호스트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에는 그 보수교회가, 특히 그 근본주의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세상하고 싸움에서 여론전에서 지고 나서 다 메인스트림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죠.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거기하고 관계를 안 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신문에서나 더 이상 보수교회의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 라디오가 등장을 해요. 그러자 보수교회들이 관심을 라디오로 돌려서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그 보수적인 그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 갖고 있었던 이 선천적인 장점들이 이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빌리 그레함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거는 1949년 LA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였는데, 이때 부흥 집회에 이 젊은 사역자가 너무너무 매너도 있고 멋있게 설교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 그런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루터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보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950년대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미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6.25 전쟁 때문에 미국 전역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굉장히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공산주의의 그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미국의 재벌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하워드 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미국의 재벌들이 일부러 주머니를 털고 사재를 털어서 이런 정신재무장 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연히 여기에 각광받는 새로운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첫 번째 대상으로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1953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는데, 아이젠하워가 이런 운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정신 대각성 운동을.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영적 자문을 얻는다고 빌리 그레함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그 젊은 사역자한테 이렇게 경청하고 또 기도를 받는 모습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로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빌리 그레함을 데려다가 항상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별명이 뭐예요? The Spiritual Counselor for Every President.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적 자문관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은 어떻게 보면 구석에 처박혀 있고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보수 기독교를 다시 세상 전면에 끄집어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보수, 근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특히 그는 죽기 전까지 총 185개국 40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몇 가지 중요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 존 스토트, 우리가 자유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앙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존 스토트와의 동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1954년 런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1954년.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리고 특별히 호주의 복음주의도 이 빌리 그레함 때문에 재부흥 혹은 재각성의 계기를 맞아요. 그게 언제냐면 1959년이에요. 그 멜번 올림픽하고 직후였던 시기인데, 이때 빌리 그레함이 호주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의도 집회가 1973년. 이때 스타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수원 정침예교회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집회들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어디든 가면 교단에 상관없이 다양한 교회의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같이 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연합운동을 벌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빌리 그레함은 항상 그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최신 미디어를 동원해서 라디오, 광고, 음향기기, 음악 같은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접근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한 복음 메시지에 집중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단마다 차이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회심하는 운동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교단들이 더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주의적 연합운동을 한 거예요. 복음주의적 연합운동. 어떤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비평적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원래는 새로운 신자들을 이렇게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시키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빌리 그레함 집회 가면 대부분 누가 앉아 있어요? 기존 교인들이 더 많이 앉아 있고, 또 이미 저번 집회에서 손든 사람들 또 손 들고 나와서 회심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신자를 깨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리 그레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빌리 그레함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기 절제에 성공을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그 정도의 인기, 그 정도의 영향력, 그 정도의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 많은 유혹들에 혹은 추문에 휘말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각광과 돈과 기회와 명예를 얻으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온 교회를 정말 부끄럽게 만든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리 그레함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준 또 바른 괜찮은 영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빌리 그레함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는 자신이 갖게 된 그 영향력과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마치 어떤 힘 있는 큰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그것을 보수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더 큰 연합사역을 하는데 기꺼이 사용해요.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때부터의 보수 기독교는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류 문화와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레함의 시도는 동시에 몇 가지 파생 효과들을 또 바꾼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사회 참여 그러면 누가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교회들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복음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회의 문제나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위해서 보수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고리가 된 게 바로 존 스토트예요. 왜냐하면 존 스토트는 좀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빌리 그레함을 설득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정적인 백업과 능력들을 설득을 해서 빌리 그레함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해서 그래서 1974년이에요. 엄청난 재정을 들여 전 세계 복음주의 주의자들을 스위스 로잔나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복음과 사회 참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천명하는 로잔나 선언이라는 걸 채택해요. 두 번째로 이 빌리 그레함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일수록 사실 전도에 관심이 없거든요. 영혼을 살리는데. 근데 빌리 그레함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교회, 어떤 경우에는 카톨릭까지도 복음 전도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도록 자극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과 다시 한번 씨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도전을 줬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부터 빌리 그레함은 공산권에서까지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일성 죽기 직전에 북한에 갔던 적도 있어요. 북한에. 근데 이때 여러분 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것은 놀라실 수 있지만 원래 빌리 그레함이 무슨 플랫폼에서 시작됐다고요? 반공주의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서포트를 해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80년대 이후부터는 공산당은 여전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생각했지만 무한적으로 군비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세계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안에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부르짖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 얘기했어요? 복음이 정치적 이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예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레함은 계몽주의, 이 근대사주의 공격 앞에서 정통신앙과 성경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 있었던 근본주의를 다시 주류사회로 끄집어낸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류사회를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빌리 그레함 이후의 보수교회들은 그전처럼 쭈그러지지 않게 되고 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빌리 그레함 혼자서 이 일들을 한 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빌리 그레함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이런 분위기를 더 배가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은 앞장서는 사람들,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설교하고 앞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주고 조력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앞에만 나온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주연들도 중요하지만 조력자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조력자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혹시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보스턴이라는 데 가면 보스턴 그 시내 한복판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고. 콩그리게이셔널 처치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 헤롤드 오켄가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 신복음주의 운동을 전체를 구성하고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배후 인물이에요. 배후 인물. 그리고 이런 신복음주의 운동을 신학적으로 조립하고 설명하는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이 칼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칼 헨리. 그리고 여기에 더 교회의 힘을 덧붙여준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운동으로서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 개의 타겟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새순교회든 어디든 사역을 제대로 할 때 되게 좋은 전략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퍼뜨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직을 하려면 그 조직의 내용을 채워야 되고 그 조직에 계속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학교가 필요하죠. 학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신학교만 있고 리더만 있다고 해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원을 해야 되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매체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독교 매체가. 바로 이 점에서 이 세 가지 파트, 조직, 학교, 매체 사역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뛰어난 조직가이자 동원가였던 이 옥현가 목사님은 1945년, 그러니까 빌리그리암이 사역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이에요. 전미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운동의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조직하기 시작을 하고 이분은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기독교의 대각성을 꿈꾸면서 이 조직을 활용하기 원했어요. 비전이 크죠. 그리고 이런 운동을 체계화하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근본주의적, 다시 말해서 일반 문화를 원수시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아닌 일반 문화에 대해서도 오픈해 놓고 더 그들을 배우고 그들과 교류해가며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을 찾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새로 세워요. 그 학교가 바로 1947년에 세워진 퓨러 신학교입니다. 퓨러 신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체가 남았죠. 이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잡지를 창간하는데 그 잡지 이름이 CT,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예요. 평신도들을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한 그런 매체,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나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양쪽 다 이 내용을 집어넣는데 이 칼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들 말고도 이때 친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라브리 공동체 들어보셨죠? 라브리 공동체. 이건 뭐냐면 스위스의 어떤 지역에다가 산장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의 내용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센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찾아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이성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설명들을 계속 제공해 놓은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란시스 셰퍼예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이후에 라브리 공동체가 지금 호주에도 있어요. 세계 전역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학자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새롭게 도전해서 깨우친 학자인 J.I. 패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J.I. 패커는 적어도 우리 그 장로교회 계열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 내용,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체계화시킬 때 그 사람 책을 안 보고는 거의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존 스토트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존 스토트는 강해 설교 운동들을 크게 유행을 시켜서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들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는 복음주의는 보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좀 더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든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꿈꿨던 일들대로는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레안과 오켄가는 뭘 꿈꿨겠어요? 이런 어떤 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의 대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꿈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들의 노력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럽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급조하게 축소될 때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만 유지는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공헌이 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복음주의가 막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복음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자 너도 나도 뭐 복음주의자, 나도 복음주의자고 다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복음주의가 뭔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요즘에 참 이 정치적으로 막 갈등도 심하고 의견도 막 다르고 많이 싸운다고 걱정하지만 여러분 1960년, 70년대 미국은 지금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권 문제, 흑인 문제, 뭐 베트남 전쟁 문제, 핵 개발 문제, 별의별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의 답을 내는데 실패해요. 복음주의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됐죠. 복음주의계 신학교들도 대표적인 퓰러 신학교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다시피 복음과 문화를 균형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논란에 휩싸이냐면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렸다, 신학적으로 타협했다 이런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회 의식을 깨웠던 로잔나 선언 얘기 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그 후에도 세계는 저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또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눈 냉전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참여를 하면은 자꾸만 이제 오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로잔나 운동의 진짜 표현을 혹은 실천을 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선언 수준으로만 남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에 대한 대각성들도 결국은 이 자유주의 쪽의 교회들이 그렇다고 마음을 바꾸거나 복음에 다시 어떤 중심을 되찾았거나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잠시 이제 너무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그레암 운동을 통해서 교인이 늘어나 볼까 싶어서 참여했다가 이제 관심을 잃어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빌리 그레암이 보수 신앙의 근본을 타협했다. 저런 섞이면 안 될 사람들하고 섞이니 이건 큰일이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암을 막 공격하는 바람에 사실 빌리 그레암의 전도 운동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파 때문에 빌리 그레암의 전도 집회 운동들도 점점 쇠락해 가죠. 그러나 빌리 그레암과 그의 친구들이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은 아까 이들은 연합,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한 연합의 가능성을 다시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비록 계몽주의 근대사주의 공격이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한번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신복음주의 운동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져요. 1966년 영국에서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그 장면 사진 중에 하나인데,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키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966년이에요. 이 당시에 영국 복음주의는 두 명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가 됐는데 누구겠어요? 한 명은 당연히 존 스토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기 계신 나이 드신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가 영국 복음주의의 양대 거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로이드 존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요. 기존 교단이 지금 너무 신학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교단 안에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주의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교단을 박차고 나와서 참다운 순수한 복음주의적 교단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딱 외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근데 바로 이때에 존 스토트가 바로 나와서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기존 교단 안에서 이 싸움을 해야만 된다고 외친 거예요. 이 때문에 한동안 이 두 영적 거인은 되게 사이가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특히 존 스토트는 이때 30대 진짜 젊은 파릇파릇한 사역자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벌써 할아버지였는, 영적인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 이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아마 되게 민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주의는 분명히 자신의 노선을 천명합니다. 어떤 노선이요? 복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가슴에 품고 씨름하는 내부자로 남아있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왜? 사실 이럴 때는 따로 나가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랍니다.